자,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인데요. 그 3층에 들어가시면은 아실 텐데, 그 범위가 거의 뭐 몇천 년 단위를 한 방 안에 몰아넣은 것가 되기 때문에 그 유물을 보실 때 연도 이게 뭐 1000년 이런 거 이제 그 인력 공부를 하면 좀 너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1000년, 2000년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 진지쌤은 따님과 아주 맛있게 즐기시네요. 우리 한주쌤 아주, 우리 한주쌤, 우리 한주쌤을 잘 먹이도록 해야 돼요. 한주쌤이 그 후기에, 한주쌤도 잘 드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도도 되게 많이 유의하시면 좋겠고, 그 1층에 이제 일단 먼저 선사박물관을 들어가시게 될 건데요. 선사박물관도 저는 되게 오래 거기 있어가지고 재밌었는데, 오늘 시간은 좀 짧게 쓰시게 신경 안 될 것 오는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유물에 한해서는 그 연도를 많이 주시해서 보시기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사이즈, 질감 이런 거 이제 두루두루 하나의 그냥 물질로서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그 유물이 시간을 품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열심히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은 그 유물을 만들었던 사람의 마음이겠죠,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유물을 만들었을까? 어떤 생각으로 이 유물과 함께 그 사람들은 살아갔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장 큰 주제는 문자를 떠올리시면서 이제 그 유물을 보시는 건데요. 선사관에서든 아니면 3층의 메소포타미아 전시에서든 그것 자체로 문자를 문자가 이게 되게 추상적인 주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떠올리시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도대체 언어라는 게 뭐지? 이런 질문 계속 하시다 보면 그 매체를 통해서 말하고 글 쓰고 나누는 사람들의 세계를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나쌤이 어디 걸어가시고 계시네요. 자, 뭐, 뭔가 이렇게 제가 소외되는 느낌이 오늘 듭니다만, 자, 일단 영상이라기보다 자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제 주술과 기술이라는 단어, 이 키워드로 오늘 강의를 준비해 봤는데요. 주술은 이제 인간의 말이 주술력이 있다 해서 출발을 하는 거고, 기술은 이제 쓰여지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떠올렸을 때 그 주술성은 이제 억압되거나 휘발되어 가기가 쉬웠다라는 이 전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특별전 이거를 이제 들어가서 메소포타미아 특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진 거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지방이 이제 인류 최초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최초의 농경이 시작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최초의 농경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농경과 함께 정주문화가 만들어지고 정주문화를 떠받치기 위해서 관료제다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는 특별한 기술이 쓰기의 형태랑 이렇게 결탁이 된 최초의 장면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언어의 기원, 농경의 기원, 국가의 기원, 이 모든 게 보통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메소 가운데 포타미아 이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사이의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고요. 이 이제 엄청난 문명이 여기서 계속 이 왕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하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어떤 욕망과 어떠한 생각과 함께 언어가 쓰기의 단계로 확 들어가 버렸나 이런 생각을 이제 오늘 천천히 해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려 볼 것은 이제 언어라는 게 뭔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제 제가 뭐 찾아보니까 새 언어 배우는 코스업도 있더라고요. 아셨나요? 여러분 새 언어 그러니까 왜 뭐 프랑스어 배우기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버드 언어도 배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새 언어 배우기 코스도 뭐 레벨도 있고 뭐 여기 선생님도 있고 해서 새 언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뭐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진화론적으로 이 새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랑 가장 가깝다고 하는데요. 발생학적 기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새의 언어가 인간한테도 인간의 언어를 모델화하는 데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많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새, 이게 이제 그 초기에 인류 최초의 예술, 인류 최초의 그림, 인류 최초의 상징 코드가 나타났다고 하는 이 인류는 호모사피엔스인데요. 그 라스코 동굴 벽화의 제일 마지막 그림도 버드맨이라고 새 인간이 죽어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새가 인간에게는 언어의 표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자연의 여러 종들 간의 관계를 소리로 이렇게 매개하는 존재여서 인간에게는 중개자, 매개자, 언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 자체가 인간과 언어적 유사성이 있고, 호모사피엔스의 초기 단계부터 새가 사피엔스라는 이 종에게도 자기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데 모델로 이제 큰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제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쇼베라는 동굴, 이제 프랑스 동굴인데 라스코 동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몇만 년 전의 동굴인데요. 그 구석기를 썼다고 하는 그 동굴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 왼쪽에는 쇼베 동굴의 하이에나고 오른쪽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동굴 벽화인데요.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데요. 왼쪽 그림을 잘 보시면 초기 인간이 이 상징을 한 거죠. 상징을.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예. 네. 다시 넘어올까? 자, 후배 동굴인데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는데 선사관, 그다음에 선사관에 이제 구석기 조금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신석기관, 바로 이제 국가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고조선, 그다음에 뭐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 이렇게 이제 막 나오는데요. 그런 국가가 들어간 건 농경이 확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조각들 중에 어떤 것을 주로 어떤 동물을 조각으로 삼는지를 유의해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탁생도 열심히 드시고 계시네요. 3층에 올라가면 맛있게 드시는 것이 좋다 이거죠. 3층에 올라가시면 3층에 그 메소포타미아 전시에도 동물상이 있습니다. 동물상.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저의 주장은 인간의 언어는 인간과만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 자연종 전체랑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인간의 언어인데 뜻이나 농경의 세계 국가가 이렇게 출현하고 나면 그 인간의 언어가 사람과만 뭘 하는 것처럼 전환이 된다. 근데 초기 국가의 단계에서는 그 사람도 지금 우리처럼 그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에서 사람 사이를 생각했다. 고 지금 우리는 이제 자기 생각 쓰는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언어의 근저에는 관계가 있었고 그 관계라는 게 자연종, 우주자연, 날씨, 바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점점 이제 우리 시대에 오면 자기 마음과 자기만 대화하는 방식으로 언어를 끌고 가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면서 여러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이 쇼베의 동굴의 하이에나는 그러니까 가축이 아닌 거죠. 가축이 아니고 하이에나라고 하는 이제 보통 고대 구석기인들이라고 하는 농경 이전의 수렵 채집이 전면화된 사회에서도 물론 그 벼농사 이런 건 아니더라도 재배는 합니다. 재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세상에 대해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건 동물을 기호로 많이 삼아서 말을 하는데요. 이 동물들은 가축이 아닌 거죠. 아닌 거. 이런 거. 아닌 거고 실제로 일상에서 그 잘 보기가 어려운 동물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그렸을까? 생활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프리카 동굴 벽화에는 이 지금 여기 여기 이제 사람인 듯 사람 아닌데요. 사람인 듯 사람 아니고 뭐 누워 있기도 하고 이런데 동물이 사이즈 이제 훨씬 크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대등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동물보다
인간이 그 크기가 작고, 그런데 이때의 동물이 말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연의 어떤 이미지, 풍요의 이미지 이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호화된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쇼베 동굴의 하이에나나 그 아프리카의 그 동굴 벽화 속의 이 거대한 짐승들, 거대한 동물들은 하이에나 자체 아니면 어떤 동물 자체라기보다 자연을 이미지한 상징 코드죠. 그런데 상징이라는 점에서는 기호고, 인간의 언어는 모두 자의적인 거 아닙니까? 애플이 애플이고 사과가 사과인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런 기호적 조건에서 보면 인간의 언어의 기원을 문자의 형태로만 보지 않아도 된다. 상징 코드가 들어간 것에서 언어를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알타미라 동굴벽화인데요. 이건 이제 스페인 쪽입니다. 보통 거기가 이게 이제 동굴벽화가 나온 거는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해서 이제 대단히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해 나간 거죠. 유럽 대륙에 들어갔으니까. 그 구석기 시대의 알타미라 이 스페인 쪽에서도 그려진 동물들은 아주 큰 동물들입니다. 큰 동물. 이렇게 뭐 1년에 한 번 잡기도 어렵고 혼자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라스코 동굴벽화인데요. 요 그림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언어 인류학 강의랑 관련이 있습니다. 한석은 선생님은 모르십니다. 한석은 모르시는데 저의 주장에서는 한석은 선생님의 수요일 강의는 뭐냐면은 네네. 우리의 언어가 재현하는 언어가 아니다. 아, 자, 이 재현하는 언어가 뭔가 이거를 계속 재현하는 언어는 말이라는 존재와 말이라는 단어를 1대1로 이렇게 매치시키는 언어가 재현하는 언어인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언어가 하는. 그런데 이 고대의 그 호모사피엔스의 초기 단계부터 농경 확 들어오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언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대부분은 재현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이렇게 포착해내는 단위인 거지. 그러니까 가을 이런 거는 뭐 어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문자가 계속해서 가속화시키게 들어오면 가을 이런 게 관념으로 하나의 실체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수요일에 한석은 선생님의 강의는 그렇게 재현하는 언어의 세계에 깊이 침윤된 사람들이 재현이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재현의 언어를 재현의 언어에 갇힌 그 언어적 상상력을 뚫어가려는 시도인데요. 저는 아주 재미있는 그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언어가 재현이 아니다. 이거를 계속 음미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스코 동굴벽화도 이 짐승이 아니죠, 짐승. 동물 자체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림이 이게 기본적으로 빛이 없는 깊은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빛으로 샤먼이 영감받아서 확 그려내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을 계속해서 자기 심상 속에 떠오르는 동물을 이렇게 이제 교감하는 거죠. 교감하는 거. 우리의 언어는 교감 능력의 표현이었지 말 자체를 바라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 이런 주장도 제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라스코 동굴 벽화에 있는 건데요. 이 동물은 이제 되게 가축화 단계로 이제 넘어오는 소들인데 소들조차도 아주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사이즈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라스코 동굴 벽화에 인류 최초의 기호라고 하는 이 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은 멸종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뿔이 뭐 이렇게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네모 같은 것도 기호의 형태로 남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언어의 기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 네모 이렇게 뭐 점 이런 걸로 이제 찾기도 하죠. 이거 이제 되게 추상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런데 제 생각만은 아니고 많은 이제 라스코 동굴 벽화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이런 동물들도 다 추상화된 거다. 있는 그대로를 그려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기호적 관점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층에 메소포타미아 전시회를 보실 때 이렇게 자연 자체를 그러니까 소를 이해한다기보다
자연이라는 것, 살아간다는 것, 우주라는 것, 이런 걸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주와 내가 맺는 어떤 관계를 이렇게 추상적인 방식으로 기호화할 때 동물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거죠. 그렸던 건. 이때도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자기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취향을 드러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인들은 이 개체로서의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고, 더 나가면 신과 자연과 계절과 내가 어우러져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말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레비스트루스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의 용법 같은 거는 히다차족의 매사냥 같은 거다라고 해서 그 제가 이제 어제 준비한 강의안이 있는데요. 혹시 받아보셨을까요? 그 네. 강의안에 네, 강의안에 중간에 제가 히다차족의 매사냥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언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떤 부족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냥을 그 곰에게서 배웠어. 그러니까 음. 이게 재현의 관점이라면 틀린 말이죠. 곰은 매를 안 잡지 않습니까? 곰은 연어 먹고 살지. 그러면 곰은 연어를 잡지 매를 안 잡는 거니까 이 진술문은 틀렸고 이렇게 말하는 원시인들은 뭘 잘 몰라서 이렇게 비판했던 인류학의 초기 단계의 역사가 있는데요. 레비스트루스는 고대인들은 언어를 재현의 방식으로 쓰지 않았고 관계적으로 봤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 신화를 분석합니다. 이 부족의 곰이라는 단어는 오솔이라는 단어랑 발음이 되게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매사냥은 오소리한테 배운 거죠. 근데 오소리도 매를 낳지는 않아요. 그럼 뭐냐? 오소리는 동물 종 중에 유일하게 인간의 덫인 걸 안다는 거예요. 보통 오. 덫을 잡는 우리 풀쌤의 그 추임새 좋네요. 어, 어. 풀쌤은 뭐 이렇게 우리. 말을 드시는 것 같아요. 풀쌤 이렇게 육식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지 오, 않습니까? 나 초식하고 싶어. 네, 뭐든 잘 드시는 게 좋죠. 가지런한 치약. 이제 그런데 그 이제 그 이 그 매사냥을 한다는 게 오소리가 가르쳐 준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오소리도 매를 안 잡는데 오소리는 그 동네에서 인간이 하는 일과 매가 하는 일, 새가 하는 일, 다른 동물이 하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안다는 거예요. 개미는 인간의 습성 같은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쥐 이런 거 모르니까 덫에 걸리는 건데 오소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잡으려면 오소리가 잡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매는 높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딱 붙들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걸 인간에게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하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서 걔가 저 높에 있는 거를 끌어당기면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이런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만든 다음에 그 이야기에 기반해서 이 부족이 이제 사냥을 가는 건데요. 오소리는 인간의 세계도 알고 동물의 세계도 알아. 자, 그것 봐봐. 양쪽 세계의 중간에 걸쳐 있는 애는 먼 것도 땡겨오고 가까운 것도 멀어뜨릴 수 있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사냥은 오소리한테 배우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돌아가시면서 지하철에서 조금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언어는 대상 그 자체를 지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관계를 매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관계를 매개를 왜 해야 되냐면 인간한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그거를 먹어야 된다는 그 이기적 욕망에 의해서 언어의 기호들을 이렇게 찾아내고 가공할 때조차도 그 인간도 그 기호에 맞게 자기를 바꾸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현의 언어는 사람이 여기 있고 언어가 저 바깥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뭐 조기 교육하듯이 영어를 배운다 뭐 프랑스어 배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현의 언어적 관습이죠. 사람은 아무 능력이 없고 언어라는 걸 이 빈 글 안에 갖다 넣는 방식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건데
히다차족의 매사냥이라든지 문자 문화가 덜 들어간 세계의 언어 간에서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언어가 언어를 그 기호적 사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은 그 종들은 서로가 그 관계 안에서 자기를 자꾸 바꾸어내야 돼요. 그러면 오소리한테 매사냥을 배웠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냥꾼은 반쯤은 오소리가 되기도 해야 되는 그러한 관념을 떠올려 주는 방식으로 언어 사용을 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히다차족을 구글에서 찾으면 다 이렇게 매사냥꾼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보시면 사냥꾼 자체가 매처럼 이렇게 자기를 꾸며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 문화가 덜 들어가면 이제 문자 문화의 최종 확장판을 우리 시대의 재현의 언어라고 하면은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그 관계 안에 맞게 자기 모습을 계속 바꿔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기라고 할 것이 없고 그러면 자기 욕망, 자기 생각 뭐 이런 걸 이제 덜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절이 되게 오래 이어났는데요. 1층에 선사관에 들어가시면은 그 이제 돌도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돌도끼 그 깎기가 쉽지 않고 선생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남아있는 사람 중에 5명도 안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돌도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너무 그게 훈련 너무 많이 해야 된대요. 자,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건지 기술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돌도끼를 만드는 그 손이 펜을 잡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선사관 처음에 도끼 이런 거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그 돌도끼를 잡는 사람의 큰 손을 상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저는 손 큰 사람을 그 뒤로부터 여러 가지 의미인데요. 뭐 밥을 많이 산다 이런 손 큰다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손이 크다 이런 것도 있는데 손 큰 사람 이게 약간 고대인 느낌이 나서 좀 좋아하게 되고 뭐 발 큰 사람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농경 들어간 건데 선사관 1층에 신석기라면 농경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시기는 다른데 인류사를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한반도까지 농경이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동시 사건으로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두 유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토기입니다. 토기. 토기가 농경의 상징이기도 하는데요. 토기가 이제 어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나 이런 걸 신석기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러니까 담는다 이런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담는다 이런 상상을 저는 더 끌어가고 싶습니다. 이 비옥한 초생달지대 여기가 이게 초생달이랍니다. 초생달이고 유프라테스 강이 왼쪽에 있고 티그리스 강이 오른쪽에 있고 여기에 이제 자그로스 산맥이 있는데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좀 길고 여기가 일단 저 부분이 비옥한 초생달이다. 이 강 근처에서 이 지금보다는 강수량이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잘 해가지고 되게 강이 풍요로워서 초기에 식물의 단종화와 그러니까 식물 중에 사람이 먹을 만한 거를 골라가지고 품종 개량해서 재배를 해버리는 가장 대규모가 여기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 땅을 갈기 위해서 동물종 중에 소 이런 애들이 가축화됩니다. 순서는 식물이 먼저 인간계로 들어오고 동물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가축화 단계가 있고 기원전 8500년 설입니다. 이게 제레드 다이아몬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총균세에 나와 있는 건데요. 기원전 8500년에 일단 모든 그 자연에 어마무시한 종이 많은데 들어온 거는 각각 10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문자 없는 사람들이 이 신석기 혁명을 만든 거예요. 아까 그 구석기 그 돌 든 사람들이 오랜 실험을 거쳐서 식물 종 중에 인간에게 맞은 거, 동물 종 중에 인간에게 맞은 걸 다 개량화시키고 기원전 8500년부터 지금까지 그 최초의 가축화된 것 이상으로 새로 들어온 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 말해주냐. 신석기 혁명은 결과죠, 결과. 구석기 사람들의 결과. 문자가 있어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문자가 나온 거예요.
요 순서를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그 문자를 만들 능력으로 신석기 혁명을 한 거라고는 그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기가 이제 고대 국가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제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수메르 왕국 이렇게 말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지역 이름이 메소포타미아고 이 사이에 이 도시 국가들이 이렇게 점점이 있는데 규모가 이제 대단히 큰 가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되는 이 조건에서 나온 도시 국가의 문명의 전개를 수메르 문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라크, 이집트 이런 지역일 것 같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초기에는 그 수메르 문명 이제 기원전 5000년, 2000년 땡겨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고 바빌로니아, 신아시리아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고요. 수메르는 요 영역이네요. 그리고 우르라는 도시가 대단히 유명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대충 도시국가가 요 정도 사이즈가 될 거다라고 해서 보시면 이 지구라트인데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이 신전,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이렇게 어제 급히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세련된 그 구상은 없지만 뭐 성소라든지 주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은 학교가 있었어요. 뭐 되게 무서운 선생님들이 애들 막 그 손바닥 때려가면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그 수메르 지역의 유적인데요. 요 땅 있지 않습니까? 요 땅. 이 땅이 되게 점성이 강하고 강 유역에 이렇게 점성이 되게 그 풍요로운 비옥한 그런데 이 땅에 이제 근데 이 땅에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이 이렇게 벽돌 건물 화강암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쟁 치르고 이러면 또 꺼지고 여기 이제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고 하는데요. 이러한 둔덕의 형태를 텔이라고 하고 지금도 텔아비브 이런 도시 있지 않습니까? 텔 들어간 도시가 다 지금 3층에서 보시게 될 그 점성을 가진 그 땅에 위에서 이제 세운 도시인 거죠. 이건 지구라트.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흔적.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아까 말씀드린 도시국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우루라는 국가인데요. 이 국가에서 나온 그 유물 같은 경우에 이제 동물상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3층에서도 보시게 될 건데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없는데 위에 이 모든 건 지금 위에 3층 전시가 그 뉴욕에 있는 그게 뉴욕에 있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간 몇 개를 가지고 온 건데요. 뉴욕에 가실 일 있으시거든. 우리를 위해서 꼭 도록 사오시고요. 제 거도 하나 따로 사주세요. 제 거 도록. 그 도록이 필요하다. 많이 못 왔더라. 많이 못 왔어요. 그 3층에. 그런데 거기에 요 세 번째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 이것도 인장이에요. 인장. 인장이 뭐냐면 시일인데요. 사람들이 굴려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형태를 이렇게 남겨놓은 게 있는데요. 이 사람 모양의 실이 있고 이거를 굴리면 이런 형태가 찍히는데 점토에 이걸 보고도 이 반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약간 좀 놀라워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구상력 이런 게 뛰어났을 것 같고 그 조각은 다 이 가축화된 동물이 옵니다. 그런데 아까랑 다르죠. 그래서 느낌 같은 걸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경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메소포타미아 3층에 있는 모든 건 농경이 이렇게 확 들어간 건데 농경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규모가 크고 그 물을 관리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생산량 조절을 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까지 올라갔을 때를 농경이라고 하는데요. 옆에 이 그림 제가 단순하지만 되게 명쾌해서 좋아하는데 BC 8000년, 8500년에서 8000년 사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 쟁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층에서 선생님들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돌도끼,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의 도끼랑 신석기 시대의 쟁기가 가진 뭐 어떤 질감의 차이 이런 것도 묘사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보시면 BC 3000년 정도 되면은 소를 가지고 좀 쓴다. 그러니까 가축화된 거죠. 가축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 1830년이라는 이거는 밑에에 해당하는 겁니다. 밑에. 트랙터가 나온 게 183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8000년 때부터 1830년 때까지
농경의 주된 도구는 쟁기의 형태인 거죠. 트랙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경에서 기술에 진화는 쟁기에서 트랙터라고 보기 어렵다가 제가 동의하는 설인데요. 트랙터는 산업화된 농경이기 때문에 농경의 일반사랑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농경에서 예를 들면 구석기에 그 돌도끼 있지 않습니까? 돌도끼 다음에 쟁기가 왔다라고 직선적으로 기술 발달사를 엮으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도끼는 다른 거랑 계열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선사관에서 못 찾는다면 이제 다른 유적관에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류학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장 이렇게 재미있는 점은 인류의 역사를 진화론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상력을 키우는 거고, 그러니까 농경의 도구들을 나중에 유심히 보시면서 이 도구를 만든 사람에게 펜도 필요했던 건가? 이렇게 가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에 들어가는 게 이집트, 이게 이제 수메르 이런 건데요. 어쨌든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초반에 그림을 보면은, 사냥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이 사람들이. 그리고, 농사를 짓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이야기고 동물과 자연과 관계 맺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서사적 구성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란쌤 이게 3층에 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여러분 금란쌤이 저한테 사주신 도로께는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있고 저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 있었나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어서요. 이게 초기의 그 우루의 병인데요. 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사람 말고. 그런데 이것도 토기의 형태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릇에 이야기를 되게 많이 그려요. 고대 그리스의 그 좌 있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항아리? 고대 그리스 항아리도 다 신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기의 기능 중에 이야기를 그려넣는 기능이 있는데 아니 왜 벽에다 안 그리고 토기에 그렸어?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토기라고 하는 게 뭘 담는 건데 기억을 담는다든지 이야기를 담는다든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토기를 토기로만 보지 않는다면 그 물건의 용도와 기능과 그 물건이 그 사물이 우리에게 관계 맺게 하는 방식은 대단히 다양했다. 이거 그 첫 번째 인류학 답사 아스텍 전시할 때도 그 살과 피가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 윤영쌤이 그 무늬 너무 예쁘다 한 토기가 있어요. 우리 그 후기에 있는. 토기 안에 죽은 사람도 넣기도 하고 이야기도 넣기도 하고 많은 게 토기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우리나라 토기 보면 빗살무늬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민무늬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림이 없다가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빗살이 먼저 나오고 그림이 빠져가지고 그런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기라는 것 자체와 그 이야기 문화, 구술성 이런 것도 함께 엮어서 글을 써보면 너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분이네요, 여러분. 지금 3분의 1 했는데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게 토기가 이렇게 돌린 건데요. 제일 밑에 선생님들 제일 밑에 지금 자세히 안 되죠? 제가 다시 요거 보이십니까? 제가 사진 크게 한 거. 네. 네, 요 밑에 물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이게 토기가 돌지 않습니까? 돌려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밑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가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름 시간 순서이기도 하지만 보나쌤 화면을 키우고 계시네요. 손가락이 이제 그렇게 키워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순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담고 제일 윗칸에 보면
여기 이제 두 번째 토기에 보면 여기 옷을 입은 여신이 있고 이게 이난나 여신이고 위에 가시면 그 이난나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이 이제 그 풍요로운 곡물을 받는 여신이고 요 뒤에도 그 이제 뭐 갈대랄까요? 이런 장식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그 곡식을 담네요. 저번에 화폐박물관 갔을 때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동전이 있지만 그 옆에 그 저울 있었잖아요. 저울. 가치를 잰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전이 중요한 게 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에는 그래서 도량형 그릇이 더 화폐단 그 역할을 했던 거라고 화폐박물관에도 있었는데요. 여기도 지금 곡식을 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토기의 이야기, 이런 게 다 문자의 역할을 한 거죠. 문자의 역할을. 이야기, 뭐,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강력회 사람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초기의 수메르 사람들의 자기를 이렇게 깎아놓은 이게 이제 상인데요. 이렇게 생기셨다고 해요. 나중에 보시면서, 아, 이분이시다. 이렇게. 이거 위에는 없는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 고대의 상 중에 귀가 특히 큰 거 요거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올라가서 3층에 보시면 인신상이 나옵니다. 다 신을 형상화한 건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것도 이제 동굴벽화랑 완전히 다르죠. 동굴벽화에는 인간 자체가 그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반인반수지. 사람이 사람을 그린다는 생각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고 최근 이제 몇천 년짜리인데요. 수메르의 인신상 같은 경우에 그 귀가 되게 크다. 이거를 주목해 보고 싶고 이거는 머리라는 뜻의 쐐기 문자라고 하는데요. 읽으실 수 있는지요? 3층에 올라가시면 이 수메르 문자를 그 낭송하는 그 특별 전시를 해놨어요. 그 언어적 경험 같은 것도 되게 재밌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라고 초기에 이제 이렇게 아까 이거 그리듯이 그 점토판에 이렇게 하는데 점토판의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대충 눌러가지고 에이 틀렸어 그럼 또 뭉개가지고 또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보관해야 되겠다 하면 구워버리면 되는 거죠. 구워버리면. 그래서 그 화재 때 남은 게 이렇게 하고 초기에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3층에 올라가셨을 때 연도도 되게 중요한데 이 그려진 쐐기 문자의 형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와 쐐기 문자를 더 들어갔을 때 문자가 쓰여지는 방식이 점점 눕게 돼요. 이렇게 계속 애가 누워요. 처음엔 서 있었는데 왜 눕지?와 눕게 되면 방향을 타게 되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뭐 그런 필기의 속도 이런 거 다 걸려 있겠죠. 방향을 탄다 이런 것도 해서 그 쐐기 문자 안에 쐐기라는 건 이렇게 찍는 겁니다. 찍어. 새기는 돌에 새기는 게 아니라 점토에 이렇게 이걸 그 흙에 우리 점토 가지고 뭐 미술놀이 할 때 뾰족한 걸로 누르지 않습니까? 누르지 않습니까? 눌러서 약간 휘게 하고 그런 걸 이제 쐐기라고 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형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형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찍는다든지 위에 올라가시면 뭐 곡물의 양을 센다 이럴 때 요런 게 이제 요쪽 부분 제일 오른쪽 하단에 이런 게 이제 새긴다의 이 점토의 의미인데요. 뒤에 전시된 것 중에 이렇게 점점 눕게 되거나 이제 그 형태보다는 각을 더 중시하거나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글자를 너무 작게 쓰고 있어요. 그 인장도 너무 작고 그래서 저는 왜 작게 썼을까 문자가 이렇게 중요하면 이런 것도 아주 궁금해지던데요.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거랑 지금 다른 방식의 물질성도 관련이 있고 왜 글자가 작아야 됐을까 이런 걸로 소설 한 편 쓰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쐐기 문자 역사는 초기에는 형태와 이야기와 여러 가지 맥락을 넣은 건데 점점 이렇게 고대 국가가 진행이 될수록 소리값 자체를 담는 음절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연도 같은 걸 자세히 보시면 이
이건 이제 위에 있는 거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 아침에 찾아서 막 붙인 건데요. 음절을 담는다. 그러니까 소리만 담게 되는 문자기 때문에 이게 그 현대 언어학자들에게 최초의 문자로 평가받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 표현 문자 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서 이것도 문자죠. 여기는 소리가 담겨 있지 않아요. 소리가 담겨 있어도 아야 어여의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 가을이라는 이 전체 공간값적 세계를 특정 소리값으로 다 환원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기 문자의 전개는 소리 하나하나가 들어오게 되는 방식으로 문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소리값을 기호화하는 문자가 농경과 국가화와 관련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3층에 가서 보실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를 하나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고대 이집트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그 쐐기 같이 음절 문자로 막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형상을 가지고 있고 고대 이집트는 파피루스 이런 것도 빨리 쓰는 거죠. 파피루스가 없어서 쐐기 문자만 발달했다. 이렇게 보기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물론 파피루스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문자가 쐐기의 형태, 목소리를 담아라. 누구의 목소리? 군주의 목소리. 근데 그 군주는 사실 신이라고 하는 우주자연의 인격상이었는데요. 그렇게 권위와 권력이 집중화된 것을 문자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 문화의 압력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계속 쐐기 문자로 발전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알파벳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의 신관, 세계관, 우주관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 형상을 훨씬 더 오래 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형상 문자에서 음절 문자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명마다의 그 욕구, 욕망, 우주관,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전개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집트 사자의 선인데요.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신이죠. 근데 서 있는 인간이 더 크다. 뭐 이런 건 이제 이집트 신관에서 되게 중요한 표지고 자 다시 그래서 그 3층에서 보실 그 메소포타미아 전에 문자의 형태 변화 이게 있고 두 번째 3층의 가장 큰 주제는 인장인데요. 인장이 실인데 이렇게 그 둥근 원판 이것도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왜 사이즈가 작을까? 사이즈는 작은데 또 다 해놨어. 이런 거를 이렇게 도로로 점토판에 굴리면 하나의 형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점토판 길게 깔아서 계속 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러한 인장으로 점토판에서 도로로 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까 그 항아리 돌리듯이 세계라는 게 진보나 발전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태 안에는 인장을 위에서 보시면 처음에는 그 농사 짓는 장면도 나오고 의례화된 것도 되게 많아서 일상적인 것과 의례적인 것, 다시 말해서 성과 속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인장의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쐐기의 같은 경우에 위에서 보시면 물론 거기도 이제 일상적인 채무관계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보다 관료제적인 방식으로 그 쐐기 문자를 작업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최소한 3층에 있는 그 지금 온 유물들을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인장은 훨씬 더 이야기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혹시 여유가 되시면 그 돈이 비싼데요. 그 박물관에는 도록 사러 가야죠. 도록 사러. 아무리 무거워도 지고 와야 되는데 물론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그 혹시 나중을 위해서라도 도록을 사시면 그 도록에는 메소포타미아 특별전 전시 도록에는 이 인장을 정체성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이라는 게 누구 정체성이 왜냐면 지금 우리 편지 이렇게 빨간 잉크 찍어가지고 못 듣게 하는 봉인도 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원이 있기는 하고 중세의 왕가의 문양도 시일인데 이 초기의 이 형태의 시일이라는 건 이야기성과 양식성이 되게 살아있기 때문에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또 어떤 정체성인지 이런 거 더 읽어가시면서 보시면 좋고 도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도록의 설명이 다 맞아서가 아니라
그 유물의 구체 정보가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출토 연도, 그다음에 사이즈가 진짜 중요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도 느껴보시면 좋겠고, 거기 이제 영상도 틀어주는데요. 조금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장이 되게 많다. 근데 인장의 형태도 기호화된 거라면 이것도 문자의 역사에 넣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두 개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뭐 쐐기도 있고 인장의 그 그림 형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문자를 우리가 그 지난번 이현숙 선생님 특강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언어라고 하는 게 고유한 그 문법 체계를 갖춘다면 그 수어도 한국어, 수어, 한국어 이런 게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림 자체가 하나의 형식과 완전한 문법을 내재적으로 갖추면 이것도 언어라고 해도 되지 않나? 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정답은 없고 누구도 기원전 저 시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작업 가설을 유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왜 음성 위주로 이렇게 가지고 오냐 했을 때 위에서 제가 이렇게 가장 이게 와 있습니다. 이 왼쪽에 이 분이 와 있고 이 분의 그 발이 아주 크다, 손이 크다. 왜 앉아 있나? 의자가 있네.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아까 그 이집트 그 사자에서 의자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의자이고 여기에 치마에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전시 전에 이집트 전시를 했었더라고요. 그 관에서. 근데 거기에 온 거는 아닌데요. 이 고대의 신 같은 경우도 제가 그 강의안 4페이지 이게 파디마 헤스라는 조각인데 역시 이 치마 위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왜 치마냐? 이것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시면 다 치마를 두른데 글자가 새겨져 있거든요. 왜 등이 아니고 치마냐? 이것도 정답 없지만 너무 소설 쓰기 좋은 테마고 치마를 그러네. 입을 때는 늘 무늬를 갖추자 뭐 이렇게 진짜. 할 수도 있고 와, 치마를 좋다. 입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어, 이 큰 눈, 작은 입, 한복 치마에 그자. 그 다음에 큰 귀, 여기도 귀가 되게 크죠. 오, 그러니까 진짜네. 이게 인신왕인데 들어야 된다는 게 되게 강조된 형상이고 이거에 대해서 강박순 선생님께서 읽고 싶어 하시는 책 줄리안 제인스의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의 설명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맞아. 고대의 인신왕은 신의 목소리를 듣는 자다. 그러면 이 쐐기 문자, 쐐기는 처음에는 우주 만물의 형상을 표시했는데 점점 국가가 될수록 그 우주 만물이 특정한 그 메시지, 누군가의 메시지로 의미화되면서 이게 이제 신의 메시지를 듣는 왕의 출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왕의 귀가 되게 특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 줄리언 제인스라든지 고대의 이런 고대 유물을 연구하는 고인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리나라 뭐죠? 이 뭐라고 합니까? 어전인가요? 왕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장군님 그릴 때 귀를 크게 하냐, 손을 크게 하냐. 이거 약간 그 재미있는 포인트고, 위에 있죠. 그래서 위에 그 이난나 여신도 있습니다. 이난나 여신도 있는데, 요게 와 있는데요. 라마라는 이 여신이 이 치마가 있고, 여기도 이제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위에 세기 문자 지나서 신의 형상을 한 모든 것에 복색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게 뭘 의미할까? 이거는 도록에는 따로 설명되어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상상해서 좋은 글을 써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미 요 유물 되게 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신과 인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여신이래요. 그래서 약간 메신저 이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번 움직이시면서 표지 사진으로 인력 탐구생활 2탄에 뭐가 좋을까 이런 거 꼽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이제 마치고 여러 가지를 그래서 재현하는 언어가 아니라면 언어는 왜 필요했을까? 우리에게 말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관계인데 그 관계가 또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질문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선사 간에 그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관계,
그런 것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 이 그 금란 쌤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다시 알게 된 거가 이 결승 문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듭을 묻는데 거의 이 매듭이 뭐 빚, 계산, 채무 이렇게 한 건데요. 초기에 이 세기 문자 올라가시면 이게 다 빚, 뭐 곡식 양 재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기능은 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기 문자 키프. 근데 되게 목걸이 같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근데 이 장식성도 되게 강하고. 근데 이게 원래는 계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둘은 같은 기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왜 이거는 문자라고 안 보고 저것만 문자라고 보느냐? 그 메소포타미아 전만 그건 음절 문자로 진행을 했다고 보고 그게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여기는 여전히 계산 기능이 있지만 기호의 단계로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근데 그 목소리를 담게 되면 신이 됐든 어찌됐든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회적 관계의 위계나 권력의 이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잉카에도 물론 왕이 있고 그 인신왕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른 신관을 가진 게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문자가 있어요. 북소리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아프리카의 모시족인데요. 레비스트로스의 제자이기도 한 가와더 준조라는 선생님이 연구하신 건데 이 북을 막 치는데 역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북치는 리듬 자체를 아직도 뭐 몇백 년짜리 보존하는 거죠. 매일 연습하고 뭐 다리 들고 소리의 근데 소리라는 거는 공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문자의 관념으로 가지고 가는 사회, 이 밖에도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쓰여진 것만 문자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안 천천히 보시는 것도 좋겠고, 이 뒷이야기는, 이렇게 나중에 다 보신 다음에 이렇게 조별 토론을 하시면서 나누시면은 좋겠습니다. 나누시면 지금 강의안 마지막에 제가 뭐 이런 거는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뭐 수다를 떨듯이 써놨는데요. 여기에 집중 안 하셔도 되고, 자, 1차적으로 풀쌤이 말씀하신 겠지만, 그 박물관의 관람 순서를 우리가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쓰기 실험을 해보냐면 이번에는 묘사하기입니다. 묘사하기. 그러니까 왜 묘사하기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편집팀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본 건데요. 우리가 사물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데 그럼 관계를 맺는 글 쓰는 사람의 사물과의 관계를 맺는 게 뭐야? 그런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사냥꾼이 오소리를 연구하고 매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을 때 1차적인 건 저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배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와 함께 나를 변형시키는 그 다음 과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를 떠올려 주시면 저야 너무 고맙죠. 그러나 그렇게 꼭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가장 인상적인 유물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그것에 대해 하나입니다. 하나를 묘사를 해본다.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묘사를 했더니 이런 생각이 든다. 아무 말. 두 문단으로 구성된 글쓰기이고 이거 작업이 다 끝나면 제목을 붙이시면 됩니다. 제목을 붙이시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강평생님께서. 나왔어. 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일단 다 통과하고 나셔서 토론 다 하고 각자 한 번 더 올라가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각이 좋게 찍어 내려오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춥다고 생각을 못해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좋아서. 그죠? 안녕. 컸어요.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감기 조심하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